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한 잔 4,000원, 점심 김치찌개 10,000원. 당연하게 지불하는 이 돈 대체 누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정부에서 만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틀렸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도 미국 달러도 정부가 아닌 중앙은행에서 나오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100년 전 한 은행가가 남긴 말에 그 답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우리의 은행과 화폐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만약 그들이 실체를 알게 된다면 내일 아침에 오기 전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을 남긴 사람은 자동차 대량 생산의 아버지 헨리 포드입니다. 그가 왜 이런 섬뜩한 경고를 남겼는지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9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외딴 섬 제킬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은밀한 모임이 오늘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출발점이 되었거든요. 넬슨 올드리치 상원의원과 월가의 거물은행가 6명이 기자들의 눈을 피해 9일간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미국의 중앙은행을 만드는 것이었죠. 당시 참석했던 뉴욕 내셔널시티 은행장 프랭크 반더립은 25년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음모가처럼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우리끼리 모여 법안을 썼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의회 통과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설계한 시스템이 바로 오늘날의 연방준비제도, 일명 연준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스템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법안을 만든 은행가들 자신이었습니다. 대중에게는 경제 안정과 월가 독점 방지라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거든요. 그들의 진짜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허공에서 돈을 창조하고 그 돈을 이자를 붙여 미국 정부에 빌려주는 독점권을 갖는 것이었죠. 왜 이들이 비밀리에 작업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중앙은행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유럽에서는 이미 중앙은행 때문에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경제 호황과 대공황이 극심하게 반복되는 걸 목격했으니까요. 하지만 은행가들은 교묘한 전술을 썼습니다. 법안 이름을 올드리치 법안에서 연방준비법으로 바꾸고 신문에서는 마치 자신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처럼 연기했죠. 일반 시민들은 은행가들이 싫어하니까 우리에게 좋은 법이구나라고 착각했고 스스로 트로이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인 셈이었습니다. 결국 1913년 12월 23일 대부분 의원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난 한산한 의회에서 연방준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순간 소수의 사람들이 미국 달러의 발행권을 완전히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은 상상을 초월했죠. 왜냐하면 2차 대전 후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갑 속 원화 가치도 결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어요. 연준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전 의장 앨런 그린스펀의 말을 들어보세요.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즉 우리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정부 기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연준은 감시도 받지 않습니다. 9조 달러라는 천문학적 자금 대출에 대해 의원이 조사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자 연준 담당자는 제대로 답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순간이죠. 그 전까지는 달러를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환율도 안정적이고 비즈니스도 예측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 비용과 달러 가치 하락으로 더 이상 금 태환을 유지할 수 없었죠. 그 순간 달러는 아무런 실물 뒷받침 없는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화폐 시스템입니다. 라틴어로 피아트는 명령한 대로 되리라는 뜻이에요. 즉 정부가 이건 돈이야 라고 명령했기에 돈이 된 겁니다. 이 시스템의 진짜 무서운 점을 알려드릴게요. 연준이 돈을 찍어낼 때마다 전 세계 달러 보유자들의 구매력이 희석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돈을 만드는 건 중앙은행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은행은 다른 사람의 예금을 꺼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컴퓨터에 숫자를 입력해서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죠. 보스턴 연방준비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수표를 쓸 때는 잔액이 있어야 하지만 연준이 수표를 쓸 때는 예치금이 필요 없다. 수표를 쓰는 행위 자체가 돈을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기죄로 감옥에 가지만 그들은 시스템을 그렇게 설계했기에 완벽하게 합법입니다. 더욱 기괴한 사실은 우리가 쓰는 돈의 97%가 이런 디지털 숫자이고 실제 지폐와 동전은 겨우 3%뿐이라는 점입니다. 은행들은 보유한 돈의 10배까지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급준비제도인데 1천만 원이 있으면 1억 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출이 늘어날수록 시중에 돈은 많아지고 기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우리 모두가 지불하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화폐 발행 특권에 대해 국민이 치르는 대가죠.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시스템에서는 부채가 곧 돈이라는 점입니다. 전 연준 의장 메리너 에클스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시스템에 부채가 없다면 돈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우리 경제의 근간은 금이 아니라 빚이라는 뜻이죠. 빚이 계속 늘어나야만 시스템이 유지됩니다. 모두가 빚을 갚아버리면 통화량이 줄어들어 경제가 붕괴하죠.
연준은 금리 조절로 인위적인 호황과 불황을 만들어냅니다. 2000년대 초 그린스펀이 금리를 1%로 낮추자 부동산 버블이 만들어졌죠. 그 결과가 바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혼돈 속에서 가장 큰 이익을 봤을까요? 바로 이 시스템을 만든 은행가들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고객에게 서브프라임을 팔면서 동시에 그게 망할 거라 베팅하는 양면 게임을 했거든요. 일본 중앙은행은 더 노골적입니다. 아예 허공에서 만든 돈으로 도요타, 소프트뱅크 같은 기업 주식을 대량 매수해서 대주주가 되었어요. 역사 속 지혜로운 이들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은 돈의 양을 지배하는 자가 모든 산업과 상업의 절대적 주인이라고 했죠. 벤저민 프랭클린도 미국 독립전쟁의 근본 원인은 돈의 발행권을 둘러싼 싸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 같은 경제학자도 대공황의 원인이 연준의 통화량 긴축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였다는 거죠. 에이브러햄 링컨은 아예 정부가 직접 이자 없는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며 그린백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돈이 인간의 주인이 아닌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남북전쟁 이후 그린백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인류 역사의 수많은 혁명과 전쟁 이면에는 항상 돈을 누가 지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마다 여러분의 대출이자, 예금금리, 주택가격이 요동치죠. 최근 몇 년간 연준이 코로나 때문에 수조 달러를 찍어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터졌습니다. 우리나라 물가도 덩달아 올랐죠. 치킨 한 마리가 2만 원을 넘어서고 커피 한 잔이 5천 원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러시아와 중국은 달러를 팔고 금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실물 가치가 전혀 없는 돈으로 어떻게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이 종이 조각을 주면 뭔가 살 수 있다는 집단적 최면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배경에는 대다수 사람이 돈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는 무지함도 한몫합니다.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은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하죠. 중앙은행은 그 국채를 받고 허공에서 만든 돈으로 수표를 써줍니다. 잔고가 없어도 수표를 쓰는 순간 돈이 생기는 거죠.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3억 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 직원이 컴퓨터에 3억 원이라고 타이핑하는 순간 새로운 돈이 창조돼요. 지급준비 제도에 따라 은행들은 보유 자금의 10배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1억 있으면 10억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대출이 늘어날수록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고 기존 돈의 구매력은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진짜 정체예요. 인플레이션은 화폐 발행 특권에 대해 우리 모두가 지불하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미래 세대의 부를 미리 끌어다 쓰는 셈이에요. 그래서 1950년대에 서울 강남 땅이 평당 100원이던 게 지금은 2천만 원인 거예요. 땅값이 오른 게 아니라 돈 가치가 20만 배나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앙은행 시스템의 본질을 이해하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 같은 귀금속, 우량부동산, 배당주,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까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2025년에 다시 주목받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디지털 금이거든요. 물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5에서 10% 정도만 투자하는 게 안전합니다. 나머지는 검증된 자산에 분산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속지 않고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돈의 진짜 정체와 중앙은행 시스템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위 0.1%가 아는 진실을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채 기반 시스템에서 탈출하기 위해 AI, 암호화폐,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헨리 포드의 경고를 들었고 제킬 아일랜드의 비밀을 알았으며 돈이 빚에서 나온다는 충격적 진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모든 걸 알고 난 후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예전처럼 모르는 척 살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도구들을 배우고 활용할 건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AI 도구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투자 전략을 바꾸신 분도 있으실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이유와 2025년 전망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금융의 진실을 계속 함께 파헤쳐봐요.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